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고 9월부터 시작한 100일간의 정기국회 잘 지켜보고 계신가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지역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입니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는데 이 대구 편입 법률안은 상정되질 못했습니다. 다음 법안심사 소위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쯤 돼야 다시 열린다고 하니까 이 군위군이 바라는 내년 1월 대구 편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죠. 대구 편입 없이는 통합 신공항도 없다며 군위군에서는 내내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신중론을 언급한 경북 의원들의 생각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대구시장은 이들에게 비열한 기득권 카르텔이라면서 비난했습니다만 사실 민선 8기가 출범하고 대구 경북의 상생 협력 분위기가 냉랭하기만 합니다. 대구시가 특별 지자체 설치를 위한 광역 행정기획단을 없앴고 구미 해평 취수장 공동이용 협정도 파기했었죠. 이제는 대구 경북 연구원도 분리하겠다고 하는데요. 연구원도 지역 시민사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초점에서 대구 경북연구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9월 2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여기에 하늘 높은 선선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도 매우 크겠는데요. 아침에 청송 8도, 안동 10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청송 22도, 안동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박물관이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해외에서 환수한 우리 문화재를 주제로 2022년 가을 작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작은 전시회는 최선일 씨가 일본 내 경매 사이트에 나오거나 민간에서 거래하던 유물들을 사비로 매입해 국내로 들여온 토기 유괴 고배, 청자환 등 유물 10점이 전시됩니다. 최선일 씨는 환수 유물을 선용하는 차원에서 사단법인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을 통해 예천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했습니다. 특히 최 씨는 일본으로 나간 우리 문화재를 수집해 교토 고려미술관을 설립한 예천 출신 고 정조문 선생의 업적을 국내에 알리는 데 앞장선 인물인데요. 예천군은 이번 작은 전시를 통해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예천 출신 인물인 정조문 선생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한낮 기온 21도에서 23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잦은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하늘과 함께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종일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되니까요.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극심한 침수 피해를 겪은 포항시가 어제 남구 상습침수구역 전체를 전면 개조하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항 도심지 일대를 감싸고 도시 외곽 배수터널을 건립하는 등 재난 기반 시설을 다시 뜯어고치겠다는 보관인데요. 지난 태풍 흰남노로 지난 6일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남구 오천읍에 354.5mm, 동해면에는 374.5mm 등 유례없는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남구 지역의 냉천과 칠성천의 범람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도시 외곽을 우회하는 대배수터널 설치를 해법으로 제시했고요. 또 연안 침수 위험 지역과 하천 하류 지역의 침수를 막을 차수벽을 설치하고 만약 항구적인 침수 피해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주민 이주 대책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18도, 습도는 6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동풍이 불면서 1.5에서 3.5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시각이 변경되거나 선박 점검으로 휴항하는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의 재해 복구에 울릉군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엔 울릉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주민 16명이 포항 일대에서 가재 도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피해 복구 현장에 참여했고요. 울릉군 차원에서도 제설차와 노면 청소차, 살수차 등 복구 장비 6대와 지원 인력을 파견해 피해 복구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포항과 울릉은 공동 발전 협력 도시로서 재해를 겪을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울릉군은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청년 유출 가속화입니다. 이게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는 그 고통입니다. 대구도 네. 진짜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20세에서 39세 대구 시민 59만 3,786명 가운데 9,108명, 그러니까 100명당 1.5명이 수도권으로 전입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올해 이 6월까지 기준만 놓고 보면 반년 만에 또 58만 4,474명 가운데 4,714명, 100명당 0.8명이 대구를 떠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또한 10년 정도 놓고 보면 201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수도권으로 유출된 20세에서 39세 대구 시민이 모두 77,668명에 달해가지고 100명 가운데 11.9명 가량은 대구에서 생활을 좀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유출 현상, 이건 전국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데, 지방 이제 5대 광역시, 그러니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가운데 대구가 좀 심하다, 이런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 20세에서 39세 수도권 유출을 보면 대구가 100명당 1.5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이 1.41명, 광주가 1.36명, 부산이 1.2명, 대전이 1.1명 이렇게 자료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보면은 대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도 가고 있지만 또 가까운 대전에 정착하는 경향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으로 이사간 대구 청년을 봤더니 2016년 197명에서 2017년 331명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지난해에는 515명까지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 얘기 좀 들어봤더니 왜 이렇게 수도권에 상경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냐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역시 청년들은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과 복지가 보장된 좀 양질의 일자리 또 거주 지역의 합리적인 문화 예술 향유 접근성 이런 기회를 좀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다른 곳을 찾아서 이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구도 여러 가지 뭐 평균 소득이나 아니면은 보수적인 문화, 경제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또 이제 수도권의 개념 자체가 충남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인구 유출 속도 좀 더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대구시가 청년들의 좀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 만들어 나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지역마다 이런 얘기 나온 건 진짜 오래됐는데. 오래됐고요. 네.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뭔가 아직도 또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뭐 대구시도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준비해야겠지만은 또 중앙 정부와의 그쵸. 여러 가지 논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유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만들어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출구 전략입니다. 네. 네, 이 코로나19 나와야 얘기예요. 된다는 거죠. 이제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행 규모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출구를 향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비상 대응 체계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보면 팬데믹 종식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뒤져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역으로 국민의 이제 부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수출이 이제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네. 세계 추세에서 이 팬데믹 종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부족하다 이런 건 우려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규제로 인해 좀 뒤처져 가고 있는 사회 문화적 활동 때문에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큰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나온 방역 당국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실외 마스크 맞아요. 또 네, 해제한다. 규제를 좀 해제하는 부분은 좀 예. 얘기하고 있어요. 예. 5월 1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가 됐지만 50인 이상 모이는 그 장소가 특히 뭐 콘서트나 아니면은 야구장 뭐 이런 데 보면 네. 많이들 모이는데 거기 마스크 계속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마스크는 쓰지만은 또 음식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야구장 같은 곳은. 그래서 오히려 실외 마스크, 그러니까 50인 이상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한다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좀 그러니까요. 무의미하다. 이런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쪽으로 우선은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세계적으로 보면 뭐 물론 우리나라만 지금 아직 마스크 뭐 이렇게 한다 얘기합니다만 네. 근데 사실 이게 그래도 마스크를 쓴다는 거를 규칙으로 정해 두고 벗는 거랑 네. 저희 입장은 좀 걱정이 되니까 너무 네. 급하게 하면 안 될 텐데 싶기도 하고 또 가을 겨울에 뭐 계절 독감하고 코로나 또 뭐 더 같이 확산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트윈데믹, 멀티데믹 얘기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오고 또 거기다가 다른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호흡기 질환이 더해지게 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실내 마스크 해제 완전 해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적절한 방안이 뭔지 좀 수기를 해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좀 맞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영유아부터 마스크 해제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아이들이 한창 뭐 정서나 언어, 사회성 그렇죠. 또 발달 그건 네.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교육이 안 된다,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 실내 마스크 해제 영유아부터 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방역 당국 얘기는 24개월 미만 아이들은 뭐 이 의무적으로 착용이 아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있는 거고 영유아 전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나 마스크 해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검토를 해봐야겠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가을이 지금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많이 춥던데 맞아요. 추워졌던데 지금 독감 환자 발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코로나19 새로운 변이가 나오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전문가들과 정부가 좀 힘을 좀 모아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급하게 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죠? 네, 차분차분 그렇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예, 4번의 기회입니다. 4번의 기회. 이번 그 신당역 살인사건 네.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 이 살인 사건의 이 용의자 전주환 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네. 뭐 죄송하다고 이제 고개 숙이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이게 계획 범죄라는 점 이거는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또 피해자한테 원망이 너무 커서 이렇게 범죄를 준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를 좀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 상황을 질타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4번의 기회가 있었다. 이 사안을 막기 위해서. 이거 못 막았다라는 얘기를 여야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장이 기각돼서 살인이 방치된 거 법원의 잘못이다. 네. 라고 여당의 국민의힘 전주현 의원이 꼬집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하더라. 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법원이 지난해 영장을 기각을 했었고 또 올해 보면은 경찰이 이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영장을 청구를 안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받았고 또 민주당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도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이 놓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지난해 10월, 또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이번 두 번째 사안, 그리고 스토킹범을 법을 병합해서 재판하면서 구속을 검토하지 않았던 이게 이제 세 번째 기회였고, 징역 9년을 불구속 상태로 구형한 검찰이 지금 네 번째 잘못을 한 거다, 네 번째 기회를 놓친 셈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나 가해자 구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이거 어떻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느냐. 어제 여야가 뭐 계속 질타는 한 목소리를 했지만은 국회에서 어떻게 이거 실질적으로 막을 법안을 만들지. 잠깐 이러다 말지 또 그것도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잖아요. 네. 사법부에서도 이 구속에 대한 기준, 특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마련해 갈지, 이건 저희가 계속 까먹지 말고 잊지 말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디지털화 가속입니다. 디지털화 가속. 이거 네. 디지털화 참 좋은 거긴 한데 따라가려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슨 소식이에요? 금융 시스템이 정말 디지털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나 아니면 휴대폰 잘 다루시는 분들은 지금 은행 업무나 아니면 이 공문서 출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휴대폰으로 다 디지털화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화에 익숙치 않은 특히 어르신들 얘기 좀 들어보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금융 점포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융 서비스 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보험 같은 국내 금융사의 지난 3월 말 점포가 15,924개로 지난해 같은 달에 16,961개에서 1,037개나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보험의 영업 점포가 지난해 3월 말 5,716개에서 지난 3월 말에는 698개가 줄었어요. 금융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를 했고, 은행이 380개, 증권사가 22개, 농수산림조합이 11개, 상호저축은행이 3개, 종합금융회사가 1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공격적인 영업을 벌인 자산운용사 점포는 34개 늘고 신용카드사 등 여신 전문 금융사 47개 늘었는데, 어쨌든 은행이 디지털화, 비대면 업무 확대, 비용도 줄여야 되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소외되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 어르신들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는 대책, 또 필요하다면 교육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은행 갔는데 막 점심시간에도 문 닫혀 있고 맞아요. 갔는데 없어져 버렸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당황해하는 모습을 저도 자주 지금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없애고 하는 게 아니라 없애기 전에 뭔가 다른 방도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 수요일에는 포항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풍 흰남노의 피해가 심각한 포항에서는 지금 피해 복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해병대 1사단의 활약이 크다고 합니다. KBS 포항방송국 김유경 리포터가 취재했어요. 유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병대 1사단에선 민간인 구조를 위해서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2대와 IBS라 불리는 고무보트 3대를 투입해서 구조작전을 펼쳐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장애물이 있어서 이동이 어려운 곳은 이 장갑차가 나서서 활약을 펼쳤었습니다. 포항 인덕초등학교 피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해병대 1사단 장병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군수대대 정작과장 소령 김진영입니다. 우선 흰남노 태풍 때문에 인덕초등학교 피해가 크다고 해서 저희 이제 대원들하고 같이 작업하러 왔습니다. 어제는 여기 인덕 쪽으로 갔고 오늘은 7시 30분에 준비해서 지금 출동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서 뭐 이런 기구들이나 이런 문서들 이런 게 다 물에 젖다 보니까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빠른 복구 작업이고요. 다음에 우리 대원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안에 있는 뭐 가구들이나 애들 사용하는 것들이 다 물에 젖다 보니까 컴퓨터도
식료도 그렇고 다 버려야 될 지금 상황이라서 좀 작업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밑에 지금 다 흙탕물들이 많다 보니까 다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아파트도 피해가 있어서 다 안타깝지만은 우선 빨리 복구돼서 제1군수대대 소위 양규하입니다. 현재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 지역과 경주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저희 해병대에서 대민 지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포항 전 지역이 물에 잠겨서 전반적으로 다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저희는 학교 지역을 지원을 나왔는데 속초에 지금 교무실하고 이런 행정실 같은 경우에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초등학생들의 정보나 자료들이 모두 날아가고 교육 자료들도 모두 훼손된 거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의 추억이 좀 많이 훼손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1군수대대는 오늘부터 지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래 가업은 17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 시간과 관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포항 지역 주민들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포항 지역 복구에 힘을 쓸 테니 저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복구 작업에 힘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유경 씨도 거기 가보셨죠? 남구 인덕초등학교 쪽 피해 상황 어떻든가요? 영화에서나 보던 재난 상황이 정말 실제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운동장은 흙탕물로 뒤덮여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고요. 실내로 들어가도 토사물이 실내로 다 유입이 돼서 멀쩡한 물건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벽지도 다 뜯겨 있었고 벽까지 무너진 곳도 많았고요. 책상과 사물함 안에 있는 교과서들과 각종 수업 도구들도 다 찢겨지거나 고장나서 못 쓰게 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네. 장병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해병대 제1사단 7여단의 이제 정보통신중대의 일병 김수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저희 부대를 비롯한 인접 지역까지 피해가 많이 확산됐다는 것을 듣고 오늘 아침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부대도 저희가 직접 다 치웠는데 이 부대랑은 또 다르게 교재나 종이류 이런 게 좀 많고 아이들이 또 다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이제 피해가 많이 생겨가지고 침수차나 뭐 농가 쪽에 피해가 생겨서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또 저희 해병 대원들이 씩씩하게 이제 딱 대민 지원을 나가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마음 쓰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해병대 1사단 7여단 정보통신중대에 있는 상병 박중선이라고 합니다. 막상 나와보니까 상당히 이제 피해가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어린이들의 장난감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쓸 수가 없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해병대 7여단 장병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힘쓸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 7여단 정보통신중대 일병 손울입니다. 힘든 거는 딱히 없고 어린 친구들 빨리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거여가지고 최대한 빨리 복구 작업을 하고 어린 친구들이 학교 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책들이랑 교실들이 조금 많이 물에 잠겨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병대가 있으니까 다들 걱정하지 마시고 몸 조심하시고 좀 최대한 빨리 복구되길 빌겠습니다. 그래요. 해병대 1사단은 포항 지진이나 이렇게 재난재해 있을 때 많이 도움을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규모 5.4 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12월 8일까지 재난복구 지원 작전을 펼쳤었는데요. 네. 당시에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 부대가 장병 5천여 명과 함께 덤프트럭, 해머 등 2만 5천여 점의 장비와 물자를 함께 투입해서 재난구조 작전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일반적인 대민 지원이 아니라 이 작전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포항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됐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필승 7여단 정보통신중대 일병 박준영입니다. 직접 이렇게 초등학교가 침수되고 피해가 심각한 걸 보니까 이제 힘든 것보다도 최대한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게 빨리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예정된 건 없지만 아마 피해가 또 심각한 지역이 발생하면 또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도 대민 지원이 처음이라서 많이 낯설고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고 느꼈는데 저희가 최대한 복구를 빨리 조치하고 제1군수대대 보급전중대 일병 정태서입니다. 휴가 나갔다가 대민 지원 오게 돼서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오물이 차 있다 보니까 그걸 빼내는 작업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교실에 보면 벽지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그 위로 먼지가 쌓여 있어서 그 부분이 닦아내는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으로서의 주민들의 사생활 보장 그리고 주민 피해가 있으니 도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합쳐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병대 1사단의 태풍 수해복구 현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인덕초등학교는 이제 정상적인 수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포항 곳곳에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아픔도 가시길 희망합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유경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 통합을 통해서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든 지자체입니다. 이런 지역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항상 대구 경북연구원이 생크탱크 역할을 해왔는데요. 함께 해야 할 여러 사업들이 참 많은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각각의 연구원을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파장이 큽니다. 전국 공공연구원 노조 대구 경북연구원 조득환 지부장 연결해서 이 연구원 분리 반대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연구원의 조득환입니다. 네. 자, 대구 경북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몇 분이 일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 번씩 어떤 이슈가 있으면 전화 연결은 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대구 경북연구원은 1991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로 만 31년의 역사를 가진 기관인데요. 네. 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두 한 전체 10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정규직으로 계시는 분이 한 80명이 있고요. 네. 그중에 연구직이 전체 한 60여 명, 그다음에 행정관리직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계약직으로 와 있는 위촉 연구원이 한 20명이 되어서 모두 한 10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전체 예산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출연금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80%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구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구의 미래 50년 계획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최근 대구 경북의 인구 위기라든가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에 좀 연구를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나 또 경상북도의 최근 이민 비자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와의 대응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경상북도의 메타버스, 대구시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관련해서도 분석 사업 연구들을 하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 국비 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까지 일정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저희들은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조득환 지부장도 여기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 연구를 한다는 것 단어 자체가 참 진짜 많은 일을 하시겠구나 싶은데. 네.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막 이런 작업 때문에 더 바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저도 뭐 당연히 연구원이고요. 네. 도시계획이라든가 주거와 같은 연구를 대구시와 경상북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또 최근에는 인구 소멸과 같은 연구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정책을 같이 연구하는 것만큼 저희들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시, 주거, 교통, 경제, 산업, 문화, 복지, 행정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사실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이 이제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대구 경북의 어떤 전문 분야별 정책 연구도 기본 현안 과제 수만 하더라도 150건을 훨씬 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모두들 보고서 작성에 여념이 없는 그러한 시즌을 맞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이걸 다 분리한다, 나눈다 해가지고 다들 좀 그렇겠어요. 분위기도 네. 그렇고 그죠. 네. 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 8월 25일자로 이철우 지사께서 의회 답변을 통해서 분리를 처음 공표를 하셨고
또 9월 5일자로 이제 대구시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연구원을 해산 후 신설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사실 대구 경북 통합 상승의 요구가 많은 터라 갑자기 이렇게 분리와 해산으로 속도를 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연구원의 목소리는 상당히 배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무기력함을 연구원 내부에서는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당황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연구원이 분리되고 해산이 진행된다면은 우리가 지난 31년간 쌓아왔던 지역의 어떤 연구 인프라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 개인을 보더라도 직원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라든지 신분 보장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 좀 담보받을 수 없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또 그저께 또 기자회견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연구원 분리가 아니라 해산이고 이거 불법이다. 지금 노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네, 이게 사실 뭐 저희 측에서 해산이라고 했다기보다는 대구시가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네. 해산 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 그 부분에서 저희들 조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연구원 법인이 이미 있기 때문에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어느 한쪽에서 그것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행정 낭비를 줄이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해산을 하고 신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좀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다면 기존의 연구 자산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고 또 연구원 직원들의 신분 보장도 담보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져서 좀 저희들은 난색을 피하고 있고 더구나 지방연구원법 21조에 연구원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목적에 현재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했을 때 이사회를 거쳐서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그런 해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예산을 똑같이 출연을 하는데 그건 맞죠? 네. 근데 이제 대구보다 경북의 정책 과제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런 얘기는 좀 나온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도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파악을 해봤더니만 저희들 연구 과제가 이제 정책 과제, 기본 과제 이렇게 조금 나누어지는데 이제 시도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수행하는 정책 과제 같은 경우에 올해 대구가 49건, 경상북도가 47건이에요. 크게 차이가 없다는 뜻이고요. 저희들 연구원이 이제 제안한 기본 과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대구가 13건, 경상북도가 17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좀 개선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현안 과제에서 대구에서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경상북도청에 분원을 만들어서 현재 10여 명이 파견을 나가 있고 또 그 인원을 앞으로 더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방소멸과 관련해 갖고 경상북도의 23개 시군 밀착 컨설팅을 한다든가 많은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어떤 새로운 산업 전환이라든가 또 디지털 시대 정책 연구를 언급하면서 연구원 이제 분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지자체가 따로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게 이게 명분도 실익도 없다 이런 지적도 하셨거든요. 우리. 네, 뭐 이제 양 지자체의 그런 이제 주장이라든지 또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산업 전환이라든지 디지털 시대에 대한 대비.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산업 전환 디지털 시대의 정책 연구를 제대로 확대를 하려고 한다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인력, 산업 경제 등의 필요한 인력들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지금과 같은 연구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연구원 규모로 나름대로의 경쟁력과 연구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 경상북도도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을 분리를 하고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연구 관련 인력을 나누어서 이렇게 가지고 간다면은 연구원 활용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된 연구 수행이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저희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현재 체제에서도 대구시나 경상북도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금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아마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또 운영을 하게 되면은 현재 근무지라든가 또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그런 지역의 연봉이라든지 또 지역 연구원의 특성상 관련 분야에 능력 있는 박사급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도 그 인력 확보에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체제에서 뭔가 그런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시도들도 이제 연구원이 있을 텐데요. 네. 어때요? 거기는?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됐습니다만 광주 전남 연구원도 2007년에 분리가 되었다가 2015년에 다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전 세종연구원도 분리해서 설립했지만 이제는 이제 독립체산제로 또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은 이제 광역지자체라고는 하지만 서울 수도권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은 상호 의존적 측면이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경북은 경남과도 달리 인구 100만의 도시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제 저성장 시대에 또 지방 소멸 이런 위험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구와 경북이 협력하면서 발전을 도모해야 되고요. 그 어떤 중심에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시대의 정신과 정책 기조에 부합해서 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거란 전망도 지금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죠. 네, 경상북도와 대구시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노동조합도 연구원 내에서 사측의 입장도 있고 저희 노동조합의 입장이 있는데요. 각자 이제 위치한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맞는 그런 대응 방식을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합법적이고 또 상식적인 선에서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연구원이 시도 지자체장의 그런 어떤 사유지가 아니라 지역의 공공자산임을 조금 다시 공공재라는 것을 호소하고 싶고 또 지역에 걸맞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그러한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입장을 좀 바꾸어 나가 주십사 전향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쭉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공공연구원 노조 대구 경북연구원 조득헌 지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 지났습니다. 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이현승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게요? 오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진행자님 혹시 어렸을 적에 레고를 선물 받은 적 있으세요? 이거 답 잘 연식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제 아이한테 사줬어요. 좋아해가지고. 우리 네. 팀장님은요? 아, 그렇죠. 저도 어릴 적에는 조금 받았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는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받았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레고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네요 지금. 네. 네. 누구한테 줬거나 아니면 버려졌을 텐데 네. 이러한 버려지는 레고 같은 제품들을 키링으로 새롭게 제품으로 탄생시킨 아트앤허그라는 기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키링 열쇠고리요? 네. 오, 근데 이거 그거군요.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 이거죠. 맞습니다. 재활용. 네, 맞아요. 이 버려지는 제품을 활용해서 소품을 집에서 직접 만들도록 제품을 키트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말하자면 집 앞 취미 배송 서비스 화방?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버려지는 청바지, 현수막, 뭐 유리 이런 부분들을 예술을 한 방울 섞어서 키링, 티코스터, 팔토시, 파우치 같은 생활 소품을 만들 수 있도록 네. 키트로 판매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다양한 것들이 있겠네요. 맞아요. 미나 그리기도 있고 화방용품도 팔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자, 화방이란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취미 배송 서비스 화방? 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네. 아트앤허그는 원래 오프라인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던 기업이었는데요. 이 예술 전문가인 대표와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술을 실생활에서 편하게 경험할까? 그러면서도 환경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집에서 직접 만든 업사이클링 아트 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디자인된 원재료들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서와 가이드 영상을 포함해서 배송이 되고요. 저같이 손재주 없는 사람도 엄청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네. 이 예술 작품 기반이다 보니까 예쁘기도 하고 친환경 재료와 포장재를 쓰고 있어서 믿을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럼 이 아트앤허그 이끄는 이재경 대표하고 직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볼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코로나 이후에 개인이나 가족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 완화나 심리적인 방역에 예술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학교 수업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이 좀 일상화되면서 1인 키트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마켓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미술 활동을 하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 또 오래된 것들도 다르게 응용하는 창의적인 활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아직 쓸모가 있는데 버려지는 것들 또 부분적으로는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업사이클링 키트를 제작해 보았고요. 또 이게 또 여러분들의 반응이 또 좋아서 저희가 또 다양하게 또 업사이클링 키트들을 좀 더 확대하고 새로운 신제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전반을 담당하는 방준수 온라인 팀장이라고 합니다. 업사이클링 키트에는 폐유리를 재활용한 티코스터 만들기, 그리고 청바지와 레고를 재활용한 청바지 레고 시계 만들기, 현수막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물병 파우치 만들기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업사이클링 제품이 환경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업사이클링 제품이 새 제품과 질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업사이클링 제품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취미로 소비자들 마음을 얻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도 이렇게 같이 실현을 하시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아트앤허그는 문화예술 교육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품의 교육적 가치도 담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아트 제품을 직접 만들고 환경적 가치도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네네. 이재경 대표는 사실 2014년부터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네. 이때 소년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가치관과 인성이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가정이나 가족의 보살핌이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가 맞습니다. 좀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러한 미술과 예술을 경험하고 독창성을
끌어내보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완성하는 작은 성취감을 통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자아를 가지는데 도움을 주려고 기업을 시작했고 지금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거죠.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네요. 네. 네, 그죠? 네. 네. 사실 예술이 감정을 표현하기 굉장히 좋은 도구기도 맞습니다. 해서 네. 아이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년원에서 교육 제공하고 있습니다. 115 기억나시죠? 네. 거기랑 비슷하게 바쁜 일이 있어도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교육을 찾아간다고 해요. 바우처 사업을 연계한 것도 있고 네. 무료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네. 현재는 그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10명에서 15명의 친구들과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청소년 회복센터는 일종의 기간제 그룹홈인데요. 선원으로 가지 않는 보호관찰 기간의 청소년 중에서 부모에게 돌아가기 어렵거나 가정에서 보호하기 힘든 경우에는 6개월에서 2년 동안 지낼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보호환경과 자립을 지원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예술을 만나고 자기의 이야기를 녹여낸 전시회를 하고 캘린더를 만들기도 하고 문화마을 탐방이나 아트지 협동조합과 같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와 연계해서 체험학습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재경 대표 얘기 좀 더 듣고 올게요.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문화예술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외출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랬을 경우에 또 문화센터 같은 곳을 혼자 가실 수도 없고. 그럼 그분들이 일하는 일터에 이제 저희가 찾아갑니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일을 하지는 잘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전에 일하시고 이제 저희 수업하면서 퇴근하시고 이랬을 때 굉장히 좀 되게 뿌듯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이제 청소년들은 좀 격리된 상황에서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마음의 성장과 본인의 내면의 어려움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문화예술 교육 수업은 꼭 필요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라는 게 어떤 건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인지 겪어봤잖아요. 그렇게 혼자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개발팀의 이현지 팀장이고요. 교육 관련하여 키트 개발이나 교육 강의 관련해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처음에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예술 활동을 시작할 때는 다들 자신이 없어 하거든요. 과연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완성도 있게 나올까?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친구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조금씩 가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소외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돕는 단체뿐만 아니라 학교, 일반 센터나 기관에도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작품을 만들고 끝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육활동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 소외계층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살핌을 못 받고 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결국은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나 이런 거 잘하네 이런 거를 알려주는 너무 소중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 소외계층에게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 이런 사회적 기업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소년원이나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 회복센터는 지원 체계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립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적은 교육비, 일부 후원금으로 여전히 운영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트앤허그와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필요하기도 하고요. 문화예술 소외계층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장애인이라든지 사실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행복 울타리라는 장애인 기관과 연계해서 매주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활동을 확장해서 예술로 따스히 안아주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정말 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지역의 착한 기업
입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적 경제센터 소식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9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10시부터 동대구역에서 9.24 대구 기후행동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환경과 관련된 많은 활동들이 진행될 예정이고 뮤지컬, 토크 콘서트와 함께 오늘 아트앤어그, 그다음에 예전에 더 커먼 기억나시죠? 기업이 부스로 참여해서 체험 프로그램과 제품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손잡고 오셔서 경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동대구역 광장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광장에 거기 9.24 대구 기후행동 행사 하시고 네. 이번 주 토요일 10시부터면 마치는 시간은 뭐 그냥 저녁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5시까지 진행되니까 그 전에 오시면 네.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기억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현승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성서공단로 한국환경공단 꿈그리기 진행 방향으로 전제차로에 걸쳐 주의 운전 도로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대부분 구간 시원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만 팔달교 위쪽으로 차량만 많은 모습입니다. 반대 상동교 방향으로도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지날 수 있겠습니다. 달구벌대로는 성서 방향으로 만촌내 거리에서 수성교 지나 두류내 거리까지 소통 원활한 모습이고 반대 방향으로도 편안한 흐름 보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위쪽으로도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칠곡분기점 부근 146km 지점 4차로와 갓길 쪽에 졸음음 쉼터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으로 달성 1터널 부근 11.7km 지점에서 달성 2터널 부근 8.4km 지점 1차로 쪽에 시설물 보수 작업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 행복페이 올해 예산이 1,110억 원인데 이게 모두 소진됐다고 합니다. 12월까지는 더 이상 충전이 안 된다고 하는데 5월부터는 올 한도를 30만 원으로 낮췄는데도 이렇게 빨리 소진됐다고 합니다. 근데 대구시가 추가 예산 편성은 어렵다고 하고 또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 의견이 또 크죠?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도 지켜봐야겠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